예, 미국이 북한에 대한 무력 압박 시위에 나선 가운데 북한은 이 시각 현재까지 별다른 도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속내가 뭔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국방부 정책실장을 지내신 장광일 동양대 국방기술대학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 10월 10일 지났는데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B-1B 랜서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이렇게 전개를 했는데 북한의 뭐 전투기가 거기에 대응을 하거나 또 레이더가 어떻게 반응을 했다 이런 전혀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거든요. 이렇게 잠잠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우리 군의 경우에는 예. 만약에 북한의 이제 그런 비행 물체가 항적의 레이더에 잡히면은 즉각적으로 그 비례적으로 비행기가 떠가지고 같이 대응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달 9월 23일 말씀드린 대로 이제 NLL을 넘어서 물론 동해 국제 고용이라고 그런 공해상의 상공에서 하기는 했지만 전혀 어떤 반응이 없었고 그저께 이제 10월 10일 날 17일 만인데 물론 야간입니다. 심야의 시간에 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어떤 레이더가 어떤 포착을 해서 움직임이 있었다든지 또는 비행기가 나와서 이제 대응 어떤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건데 아마도 북한 레이더가 그때 작동을 하지 않았을 확률이 저는 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도 당연히 출격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설령 알았다고 하더라도 북한으로 봐서는 대응하기가 매우 제한된다. 만약 공군기가 섣불리 대응을 했다가는 그 우리 F-15K라든지 그 또 미국의 B-1B가 무장 능력으로 고려할 때 그건 뭐 게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땐 차라리 북한 입장에서는 모른 체하고 그냥 놔두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이 그 도발을 하고 나서 오늘까지 27일이 지나서요. 아무런 이제 움직임을 보이지가 않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안도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좀 분석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8일 날 중국의 당대회가 있는데 그 무렵에 아마 중국을 어떻든 자극을 할 수도 있겠지만 도발을 하지 않을까 이런 또 예측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박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 한 27일 거의 한 달 가까이 도발을 안 해온 것은 조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 9월 달에 뭐 트럼프 대통령 또 김정은 스스로가 아주 그 거친 이 말싸움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긴장이 상당히 고조되면서 사실은 추석 연휴를 전후해서 어떤 그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했고 그때가 이제 북한의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뭔가 있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예측을 빗나갔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일단은 북한으로 봐서는 숨고르기에 지금 들어갔다 이렇게 보이고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월 18일 이제 19차 중국의 당대회가 있는데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이제 중국으로 봐서는 5년 만에 한 번 열리는 대단히 큰 정치 행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진핑으로 봐서는 이 차기 5년 동안의 어떤 이 구상을 하고 새로 이제 정치국 상무위원도 뽑아야 되고 하는 아주 중요한 중국으로 봐서는 제일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도발하면 죄를 부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시기에 이제 북한이 이 도발을 함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북한도 조금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 또 한 가지는 과거 북한의 행태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나름대로 마이웨이를 했던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지난 5월 14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이제 문 대통령 취임하시고 불과 4일 만에 그때 이제 중국에서는 그 1대1로라고 하는 그 중국에서 봐서는 가장 큰 그 시진핑 주석의 그 어떤 국제적인 정치 행사가 있었던 바로 그날 미사일을 쏴서 사실은 죄를 뿌렸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또는 이제 이 당대회가 이제 5년 만에 있는데 5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2012년도 그때 이제 당대회가 열렸을 때 열리고 나서 불과 2달도 안 돼가지고 그해 12월에 장거리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엔의 어떤 그 제재가 들어오니까 바로 3차 핵실험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진핑 출범 직후에 김정은이가 아주 그 소위 말해서 시진핑 정부를 뭐라 그럴까 아주 이 빵을 때린
막 그런 격이었는데 이런 걸 고려한다면은 예. 오히려 북한이 지금 이제 그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서 중국이 여러 가지 지금 행동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중국 나름대로도 뭐 이 소위 그동안 암암리에 그 어떤 인정을 해왔던 그 중국과 북한의 합작 기업 예. 이런 것들도 전부 지금 통제를 해서 그렇습니다. 영업을 못하게 예, 하는 이런 예,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북한 나름대로의 존재감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저항 예. 막 이런 차원에서 북한 나름대로 어떤 도발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예. 두 개를 다 놓고 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중국 듭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여쭤볼게요. 이달 초에 중국의 공안들이 그 북중 접경 지역에 있는 한인 교민 10여 네네. 명에 대해서 좀 여기가 굉장히 위험하다, 테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본국으로 좀 돌아가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서 네네. 일부는 지금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만큼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 사이의 어떤 그런 긴장감 고조도 읽을 수 있고요. 지금 한반도 상황이 특히 이제 접경 지역에서의 어떤 위험성 이것도 좀 점점 고조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고조는 대해서? 되고 있죠. 고조는 예. 되고 있는데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이제 다음 주에 시작 때는 그 당 대회가 예, 워낙 예. 중국으로 봐서는 중요하고 아. 그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는 예, 예. 이제 대내외적인 안정이 필요한 거죠. 예. 특히 이 북중 간의 어떤 그 국경선에서 무슨 일이 있다든지 베이징에서 행사가 실시되는 그곳에서 뭐가 일어난다든지 예, 이런 예. 차원에서는 이제 아. 상당히 이 중국의 안정을 저해하는 걸로 예, 보고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아마 중국 공안에서 우리 측에게 혹시 테러나 납치나든지 이런 그 국제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몇몇 사람 인사에 대해서 사전 인폼을 줘서 예. 안전 조치를 사전 취한 것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하고 잠깐 다음 네네. 주제 넘어갈까요? 자, 비오미도 보내고요. 지금 핵 잠수함 지금 와 있고 또 오지 않습니까? 또 네네. 항공모함 전단도 지금 곧 네네. 들어옵니다. 네. 자, 이런 무력 시위를 전개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백악관에서 군사적 옵션에 관한 어떤 이야기도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지금 미국의 스탠스는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막 일련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럴때면은 지난 우리 추석 연휴 때 폭풍 전에 고요가 지금 상태다. 예. 그리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제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Only one thing. 예. 딱 한 가지 해결할 수 있는 수단뿐이 없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군사적 수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저께 이제 그 우리 B1B가 날아가던 막 그 시간 전후로 예. 백악관에서 사실은 덤포드 합참의장과 매티스 국방장관이 군사 옵션에 관해서 보고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막 이런 걸 쭉 전반적인 종합을 해볼 때 북한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별 군사적 대응 계획을 사실상 수립을 하고 예. 이 북한의 어떤 추가적인 도발에 따라서 예.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을 면밀하게 지금 검토하지 않았는가 저는 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동안 나왔던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말폭탄 이게 어느 정도 김정은에 먹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거에 대한 평가는 물론 엇갈립니다만은 물론 뭐 김정은도 그걸 트럼프 대통령 말을 단순한 어떤 공갈이나 또는 협박 이런 어떤 게 소위 말해서 수사적인 단순한 위협으로만 보지 않을 겁니다. 예. 또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얘기일 수도 있고 예.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북한의 여러 가지 벌써 한 20년 이상의 민주당 정부, 공화당 정부 대통령이 있을 때의 이런 북한에 대한 대응이 사실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 본인이 이 문제만큼은 해결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고 지금 일단은 압박을 통하고 만약 압박이 통하지 않는다면 군사적인 해결책으로서 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를 제가 볼 때는 굳힌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네. 지난번에 이용호 외무상 그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이제 그 러시아 통신사 대표단을 만나서 핵 무기 관련해서 협상은 하지 않겠다. 그러면 결국 이제 북미 간 대화는 어렵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용호 외무상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미 그 전부터 핵무력은 이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미
그 핵무력과 그리고 이를 실어 나갈 수 있는 미사일의 완성도가 사실은 거의 이 레드라인을 넘었거나 아니면 레드라인이 임계치에 지금 와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한으로 봐서는 양보할 수 없는 선이기 때문에 예. 뭐 이걸 가지고 지금 이거 어떤 협상을 대상으로 삼아서는 않겠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협상을 하더라도 예.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단 핵과 미사일을 완성한 다음에 예. 판을 키우고 그리고 협상력을 더 높여서 그리고 필요하면 협상을 해서 그때 어떤 하는 것이 예. 전략적인 어떤 차원에서 북한이 갈 길이라고 저들은 이미 그렇게 판단하고 모든 어떤 난관이 오더라도 일단은 핵 미사일만큼은 일단 마이웨이로 간다. 예. 이런 방침을 굳히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조만간 지금 뭐 아까 숨고르기라고 그랬지만은 이런 시기가 지나면은 바로 미사일이나 이런 어떤 도발이 저는 충분히 예. 가능할 것이다. 예. 북한 내부 사정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7일 중앙당 전원회의가 있었는데 인사가 있었죠. 네네. 인사 개편이 있었는데 자 그것 때문에 좀 조용한 거 아닌가. 좀 안정을 찾아야 되니까요. 조직이 좀 변화가 네.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이제 김여정 아닙니까? 네. 김여정이가 부상하다 보니까 김정일 위원장의 동생이었던 김경희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같이 네네. 나가서 남매 정치. 그러니까 김경희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던 시기도 있었는데 다시 김여정이 이렇게 부상하다 보니까 두 사람을 비견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만 학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남매 정치에 대해서는. 네, 이제 우리가 김경희와 이제 김여정. 예, 김여정을 비교를 한다면은 김정일 시대의 그 김경희라는 것은 사실은 물론 장성택의 이제 부인으로서 그렇죠. 예. 어떤 역할은 했지만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60세가 넘어서 정치국으로 이제 진입을 예. 했고 또 김정일 자체가 오랫동안 이미 74년부터 후계자로 정해졌고 80년도부터는 사실상 김일성과 함께 그러니까 같이 통치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었고 예. 그런 반면에 이제 김정은의 경우는 2008년에 이제 갑자기 김정일이가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이제 2009년부터 사실상 전면에 나오다가 2010년도에 대장계급장을 달고 이제 공식적인 어떤 중앙 무대에 섰는데 그런 짧은 기간에 이게 권력의 어떤 전면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그 자기 기반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적다고 보고 특히 이제 뭐 장성택이도 이제 갔고 뭐 운구를 하고 그 김정일이가 이제 유훈을 남기면서 소위 김정은을 잘 봐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짝 다 사라진 맞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역시 믿을 것은 피부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막 지금 그 동생이 이 김경희에 비해서는 상당히 무게 있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맞습니다. 지금 무궁구차 7인방은 사라졌고 삼지연 8인방은 살아남았다. 그때 장성택 살해 그걸 같이 모의했던 삼지연 8인방은 살아남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이제 이번 인사에서 좀 주목되는 게 금고직이었죠. 39호실로 알려져 있는데 전일춘이 사라졌다. 이게 이제 북한의 제재 리스트 명단에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일단 전면에서 물러나게 한 다음에 부실장을 이제 내세운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있는데 이 소위 말해서 비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이 금고직이 39호실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 39호실 말씀하시는데 이제 39호실과 함께 이번 이제 그 조직 인사가 7차 뭐 2기 전원 그러니까 중앙위원회 전원 회의를 통해서 첫째는 당면한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당면 조성된 상황에 대한 당면 문제 현안을 논의했다. 이것은 이제 지금 소위 말해서 핵과 미사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해서 북한이 취할 자기들의 정책 노선에 대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것은 핵무력을 갖다가 우리 결코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천명을 하였고 두 번째 이제 조직 문제인데 조직 문제는 이 말씀드린 이제 김여정이 전면에 등장했고 그 다음에 또 뭐 39호실도 있지만은 최용해가 사실상 제2인자로 등장한 것에 대한 분석이 지금 언론에서는 조금 적게 보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정치국 상무위원이 5명입니다. 예, 예. 5명인데 그 5명 중에서 사실은 최용해가 제일 마지막 순번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10월 8일 날 행사할 때 보면은 오히려 최용해를 갖다가 제일 앞장 세웠어요. 그걸로 봐서는 최용해가 중책을 부여받은 것이 아닌가 예. 하는 첫 번째 정치국 상무위원 내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39호실 문제인데 예. 39호실은 이 김정은의 어떤 이 금고지기 내지는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데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을 배치해야 되는데 예. 말씀드린 이제 그 전일춘이가 사실은 이번 유엔 제재 또는 EU 제재 이제 그 제재 명단에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장을 하고 있던 신용만을 갖다가 예. 교체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확인을 되겠다. 좀 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최룡해를 좀 더 주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장광일 동양대 국방기술대학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